네, 지금부터는 한국 정치사에서 30여 년의 군정을 종식하고 처음으로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유용화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공과 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지만 우리 민주화, 특히 서울의 봄을 이끈 주축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어떻게 조명하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좀 조금할 수 있지만 확실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간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아주 큰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분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분 후가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또 거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이룩한 하나의 축으로 있고 또 그 대척점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도 함께 싸웠습니다마는 큰 족적을 남긴 굉장히 큰 인물이다. 그래서 1992년도에 그 민자당에 들어가서 문민 대통령으로서의 당선될 때까지 민주화 추사로서의 그 이미지, 그리고 93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문민정부를 열면서 한 변화와 개혁이라는 거 엄청난 과제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92년도에 아마 대통령 유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네. 아마 그 당시는 대중 유세가 가능할 때였어요. 100만 명 이상 청중이 모이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병을 치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네. 우리는 한국병을 치유하는 그런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지금 되새기면서 오늘 2015년 11월 22일 날 오늘 그 시점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런 엄청난 그런 주문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루어졌느냐.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한국병이 아직도 치유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그분의 그런 숭고한 바람과 또 그분이 이룬 것을 동시에 생각해 봅니다. 네, 유영하 평론가께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이전에 이제 다른 대통령이 있고 이후에도 대통령들이 있는데 좀 유독 좀 특별하게 상징 지을 수 있는 부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야당을 이끈 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쭉 야당의 뿌리부터 신민당 구파로 분류되죠. 유진상계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신민당의 당수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70년도에 박정희 유신 정권 치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선명 야당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철승 씨는 이제 중도 통합 논의를 내세웠는데, 그러면서 당시 박정희 정권 때 뭐 중앙정보부다 해서 갖은 회의와 압박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서 야당을 지켜내고 선명 야당을 이끈 지도자다. 그것이 결국은 이후의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현재의 어떤 그 야당의 뿌리로서 상당히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인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명 야당을 이끈 지도자, 김영삼 전 대통령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윤희웅 센터장님께서 보시면 우리 그 선명 야당을 이끌었다. 그럼 또다시 생각나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사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분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 삶의 운명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을 텐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까? 한국 정치사에서 DJ와 YS와 DJ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그중에 한 명만 없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명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 국가적인 업적이 그 정도 위협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애증의 관계로 지내왔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군부 독재와 함께 맞서고 이후에 그 대중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애쓰려고 하는 것들의 경쟁적인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국가 사회에 좀 더 큰 영향을 준 측면, 긍정적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서로의 어떤 에너지들을 더 분출시키는데 긍정적 기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민주화 진영에서 또 진보 진영에서 87년 대선에서 어떤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 시기를 앞당기지 못했다. 문민 시대를 여는 것을 앞당기지 못했다고 하는 두 사람의 어쨌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후에 있었던 또 갈등 관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시 전에 네. 어쨌든 양측이 화해를 하고 그 매듭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인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또 좌우에서 사실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정치적 구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IMF 환란 등 정치적 책임들이 있습니다만은 공에 대해서 또 평가가 또 평가절하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진보 진영에서 민주화 투사로서 있다가 어쨌든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 진영으로 소속이 넘어가게 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네. 또 보수 진영에서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전력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또 환영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우로부터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사실 긍정적인 호감적인 어떤 태도를 얻어내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측면인데 그런 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업적들 이런 것들은 관은 물론 있습니다만 네. 분명히 기록해야 되겠지만 공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 제약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평가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그분의 그런 실용적인 철학이 없었다면 문민 시대를 여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그런 비난의 그런 화살을 무릅쓰고 군부 독재 정권 민정당 그 당시 핵심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문민 시대를 여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지난 그 87년 대선 우리가 지난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단일화였는데 만일 87년 대선에 그 평화민주당 그리고 통일민주당의 두 당 대표, 그러니까 DJ와 YS 두 당시 대표가 후보가 만약 단일화를 했었다라면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산됐지만 그랬다면 당시 표 차이가 두 후보가 600만 표가 넘었었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태우 후보가 800만 표를 조금 넘었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역사의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뀔 수도 있었던 상황 당시에 아닙니까? 노태우 후보가 36%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후보 합친 퍼센트가 42%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도 가능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87년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양김 씨가 단일화를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6공화국, 예를 들면 5공화국을 이어받는 신군부 세력의 권위주의 정권의 계승자로서의 노태우 6공화국은 탄생하지 않았던 게 맞죠. 네. 그러나 하여튼간에 지금 지적하셨듯이 하여튼 3당 통합을 통해서 들어가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에 어떤 그런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네. 이런 부분을 확실히 단절시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복으로 삼을 위해서 육사 11길 중심으로 네. 전두환, 정호영, 노태우 이 세 사람은 육사 11길 자신의 발판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죽음 뒤에 다시 신군부를 통해서 5공화국을 만드는데 이러한 네. 군인들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의 척결 사건이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YS 김영삼 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던 아주 대단한 정치적 결단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뭐 금융실명제라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은 하여튼 3당 통합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지금 지적하셨듯이 국민들이 세워준 그런 여소야대를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예를 들면 보수 진영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네. 확실한 어떤 개혁 조치를 취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또 역사적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김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결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통령 취임 이후 단 엿새 만에 지금 말씀하신 하나회를 척결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김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결단력을 뭐 전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소신 또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하는 것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 어떤 정광석화 같은 그 실행까지를 봤을 때 단연 이제 돋보이는 역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임기 초반에 하나의 척결을 하게 되면서 또 참모총장 하루아침에 갈게 되고 뭐 이른바 네. 많이 표현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50개의 별이 날아갔다는 표현도 이제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실제적으로 문민 통제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당시에 봤을 때 아직까지 불안한 기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러한 불안들을 일거에 해소하게 되면서 네. 진정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나의 척결뿐만 아니라 당시 어쨌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기무사도 상당히 대폭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후에 다시 발응하지 못하도록 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환호하게 되면서 임기 초반에 우리가 다시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대통령 국정평가가 국정 지지율이 90%를 네. 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아까 뭐 보수와 진영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이 어떤 선거 때 투표에서 뽑든 뽑지 않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하고 네.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쨌든 평가는 문민 통제의 시대를 열었고 어쨌든 다시 이것이 역사가 퇴행하지 않도록 후퇴하지 않는 장치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도록 전진할 수 있는 역사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도 재평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왔던 삼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김이 뭐 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휠체어를 타고 빈소에 나타난 김종필 전 총리 마지막으로 남은 김인데 김 전 총리 입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회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실은 정말로 양김이었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990년대에 그 당시 민정당,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씨까지 합하면서 이제 그다음 민주자유당을 창당하면서 네. 삼김 시대, 그 80년대에 민주화의 봄 이후에 이제 삼김 시대 열렸던 것이 여권의 제득권으로 이렇게 김종필 씨가 본격적으로 김영삼 씨하고 합해지는 그 시기까지 보면은 그야말로 삼김 시대의 그런 황금 시대였습니다. 근데 JP 입장에서는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김대중 정부 탄생할 때는 또 충청을 축으로 해서 연합정권을 만들면서 그런 삼김 시대 한 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측면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곰곰이 짚어봐야 될 것은 마지막 삼김 중에 한 분이신 김종필 씨께서 보수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군사혁명을 통해서 산업화를 일군 주역으로 있다가 나중에 보수 정치의 축에서 민자당까지 합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 진보 정권이 김대중 정부를 만드는 한 축으로까지 왔는데 네. 아마 해안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종필 씨가 지금 중앙일보를 통해서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정치 철학이 보수라는 정치 철학이 과연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될 거고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빈소를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김 중에서 유일하게 김종필 JP만 대통령이 안 된 거죠. 1인자를 못한 2인자.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하고 함께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거기서 2인자로 찍히고 견제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화의 봄이 된 이후에 신민주공화당, 과거의 구공화계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 도전들을 이후에 쭉 하게 되지만은 역시 대통령의 꿈은 힘들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DJ하고 연합정권 하면서 거기서 총리를 하면서 하지만은 하여튼 뭐 김종필 전 총재도 이번에 YS의 김정은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상당히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하의 현대 정치사에 네. 회한도 같이 느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어쨌든 조문을 한 것이 한국 정치사에 매듭을 짓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좋은 모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어쨌든 시대를 마감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뼈저리게 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각제에 대한 약속,
네. 3당 합당에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배신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예.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본인도 일정 부분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여 있을 만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떠나는 상황에서 조문을 하고 예의를 갖춘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 후세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영원한 반목, 영원한 대립, 영원한 갈등이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은 결국 이제 화해될 수밖에 없다. 화해되는 것이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시그널을 네. 어쨌든 삼김이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만 25세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한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았는데 사실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이후에 뭐 90%가 넘는 지지율도 그렇고 국정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사실 깨기도 어려운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미 중학교 때 본인의 희망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적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강한 애정과 애착을 가졌던 인물로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정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도무문 뭐 저런 얘기가 대표적인 네. 예, 발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저도 이제 보니까 저도 한때 정치지망생일 때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습니다만 대학 다니면서 이분이 그 당시 가택연금 당한 시절 신군부 시절에 초기에 상도동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민주화를 향한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명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25살에 많이겠습니다만은 그 1954년도 자유당 소속으로 민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구선의 기록을 쌓은 거는 정말 이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5번의 원내 총무 경험까지 그리고 3번의 총재 경험, 대통령까지 다 하신 분인데 이러한 업적들은 그분이 뭘 하겠다는 그러한 실리적인 판단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강한 신념 그리고 민주화라는 큰 그런 하나의 흐름을 쫓아간 그런 족적이다. 그래서 그 워딩도 보면은 여러 워딩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워딩 중에서 몇 가지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 워딩 중에서 아까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만 한다. 이게 1979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다음에 한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민주화의 어떤 과잉 시대를 맞아서 한 가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93년 9월 시도지사 간담회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만 주장하는 집단과 개인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정통성을 확립한 문민정부는 국민에게 요구할 것은 단호히 요구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민주추사로서의 전반부 정치 인생, 후반부의 보수 집권당의 총재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라의 그런 역사를 해석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문제 이런 데서 보인 그런 관이 차이는 있지만은 아무튼 강한 신념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그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대사의 족적을 남겼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그 소위 상도동계 YS계라는 하나의 어떤 정치인의 하나의 그 양성소라고 할까요? 그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고 대표적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꼽히고 있는데 DJ도 그렇고 YS 김 전 대통령도 그렇고 두 분의 전 대통령이 수많은 정치인들 후배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졌다고 보시고 어떤 것들을 좀 계승하고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도동교는 결국 이제 그 작고하신 김동영 전 의원하고 오늘도 뭐 TV에 비쳤습니다만 최용호 전 의원, 최용호, 김동영 두 분이 결국은 YS의 가장 최측근이었죠. 네. 다른 다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최용호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도동계는 동지다. 그러니까 형제는 같이 죽을 수 없지만 우리 동지들은 같이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과거 70년대, 60년대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네. 그리고 뭐 구속도 당하고 여러 가지 거친 것이
그 동교 동기가 상도 동교인데 그러면서 김영삼 YS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뭉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 파벌이다 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현재의 정치인들에게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오로지 한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왔던 야당의 정치 지도자였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정치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기보다도 자신이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움직였던 한 정치인이 서거했다. 이런 네. 측면을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짚어보고 공과 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유용화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